지금 독일 외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한국 경주를 찾은 독일 정치인이 호텔에서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요. 진단은 급성 심부전. 심장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즉시 귀국을 지시했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조국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시간에 걸친 고난도 수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의료진의 총력전.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외교도 국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한국 의료의 실력만이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번 에이펙 행사의 성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 공무원을 우리 의료진이 반드시 살릴 것이라 믿는다면 댓글에 살려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유럽의회 의원이고 올해 46살이죠.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 15년.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를 다녔지만 한국 경주는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에이펙 의회연맹 회의 준비차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년을 견딘 돌탑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에 짓눌리는 것처럼 묵직해졌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봤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 아래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기도를 손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았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저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천장의 조명이 번지기 시작했죠. 정신을 붙들려고 애썼지만 몸은 이미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옆으로 쓰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카펫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공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귀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고 팔에는 무언가 꽂혀있는 느낌이 들었죠. 고개를 돌리려 하자 목이 뻣뻣했고 누군가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슈나이더 씨, 눈 뜨셨어요?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또렷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안도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움직여 뭔가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입 안이 바짝 말라 있었고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겨우 짜낸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간호사는 제 손을 가볍게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이에요. 호텔에서 쓰러지셨다고 연락받고 구급차로 모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저는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외국 땅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쓰러졌다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곧이어 의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제 침상 옆에 서서 차트를 확인한 뒤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저는 이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고 호흡곤란과 흉통은 심부전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부전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랬을 거예요. 비행도 길었고 회의 준비 때문에.
하지만 김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판막 쪽에서 역류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때 제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게 조금이나마 안정을 줬죠.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회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죠? 가족분께 연락하셨나요? 김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독일에 계시고,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연락할 사람이 사실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단 대사관에 연락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검사예요. 슈나이더 씨,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제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눌러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저는 낯선 도시, 낯선 병원에서 제 몸이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까지. 검사실을 오가는 동안 저는 계속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 같았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조차 희미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지금쯤 저녁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제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느낄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준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그는 제 침상 옆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승모판 역류증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심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방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공 심장 판막을 삽입해야 하고 상태에 따라 좌심실 보조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을요? 그것도 외국에서요? 독일로 돌아가서 치료받을 수는 없나요? 제 주치의도 있고 보험도. 김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위험합니다. 비행 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서울심장센터와 원격 협진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소견을 받았어요. 서울 쪽 전문의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골든타임이요. 그 단어는 제게 너무나 낯설고 무거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고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사관을 통해 연락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족분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어요. 72세인 어머니는 평생 강한 분이셨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괜찮겠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
엄마, 괜찮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통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꼭 버텨.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껐어요. 혼자 남은 병실은 너무나 조용했고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침상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악령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안나.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봤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엄마, 저 무서워요. 외국에서 수술 받는 게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여기 의사 선생님들 믿어보자. 엄마가 직접 이야기 들어볼게.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결정하면 돼. 그날 오후 김태준 씨가 어머니와 함께 상담했습니다. 저도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가 질문하셨어요. 어머니는 독일어로 통역사를 통해 꼼꼼하게 물었고 김태준 씨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태 기준으로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수술 전 상태가 악화되면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초기 2개월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여기서 수술받는 게 안전한가요? 김태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경주병원뿐 아니라 서울심장센터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서울로 이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 여기서든 독일에서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란다면 여기서 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준 씨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주에서 한국에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선택을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머니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죠.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사흘 전 독일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슈나이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 마르틴 슈미트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슈미트 씨는 제 침상 옆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의원님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심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사흘 뒤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슈미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본국 의료진과 협의했습니다. 독일로 이송 후 치료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이미 병상을 확보해뒀고 의료진도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라고요? 지금요? 영사님,
저는 이미 여기서 수술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슈미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의원님, 물론 의원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대사관으로서는 독일 국민이 외국에서 중대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금 제 딸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책임 운운하실 때가 아니에요. 슈미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부인, 오해 마십시오. 저희는 의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국병원 측에서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치료받는 게 더 안전하다고요. 그때 김태준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슈미트 씨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영사님, 환자분 상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로 이동하시면 비행 중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내에서 급성 심부전이 올 수도 있어요. 슈미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동반 이송도 가능합니다. 의료 전용기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김태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판막 손상이 더 진행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불규칙하게, 하지만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사님, 저는 여기서 수술 받겠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슈미트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으로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죠. 문이 닫힌 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괜찮겠니? 네,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병실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가 받았고 통화 내용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안나, 독일 보건부에서 연락 왔어. 내 수술건으로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래. 유럽의회 의원이 한국에서 심장 수술 받는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식 입장 발표요? 그건 언론에 나간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15년 동안 저는 항상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분리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생명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태블릿으로 보여주셨어요. 유럽의회 의원 안나 슈나이더, 한국에서 심장 수술 예정 독일 의료계 본국 치료 권고. 기사는 제 상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고 독일 의료계 인사들의 코멘트도 실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왜 독일로 돌아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흘린 거야. 아니면 보건부 쪽에서. 안나, 이건 너무해.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낯선 남자였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이었고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슈나이더 의원님, 저는 유럽 제약협회 자문위원 한스 베커입니다. 제약협회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베커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려스럽습니다. 뭐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베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의원님께서 한국에서 인공심장 수술을 받으신다면 유럽 의료계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회 의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요. 언론은 이미 주목하고 있고 만약 수술이 성공한다면 유럽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와 의료 산업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니. 베커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 생명보다 유럽 의료계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베커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의원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의원님도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베커 씨, 저는 지금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예요. 그리고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겁니다. 정치는 나중 문제예요. 베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안나, 엄마는 내가 살기를 바라.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만 살아있으면 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살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을. 저는 여기서 수술받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이 보였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제 심장이 다시 뛰게 할 거라고요. 수술 이틀 전, 병실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독일 언론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매체들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대사관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실 창문 커튼을 닫고 전화기를 꺼뒀어요. 하지만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베커 씨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베커 씨가 소개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님, 이쪽은 유럽제약산업협회 정책 담당 이사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밀러 씨는 제게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며 의자에 앉았어요. 베커 씨도 옆에 앉았죠. 어머니는 제 침상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밀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신다면 유럽 정치권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특히 의료 산업 분야에서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밀러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원님은 유럽의회 의원이십니다. 의원님의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럽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한국 의료를 선택하신다면 언론은 이렇게 쓸 겁니다. 유럽의회 의원조차 유럽 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밀러 씨, 제가 지금 정치를 할 상황인가요? 제 심장이 지금 제대로 뛰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살아야 합니다. 유럽 의료 시스템이고 뭐고. 그건 제가 살아남은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밀러 씨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원님께 최선의 선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십시오. 샤리테 병원은 유럽 최고의 심장센터입니다.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안 됩니다. 김태준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남자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분은 지금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장거리 비행은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밀러 씨는 김태준 씨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도 의료 전문가들과 상의했습니다. 의료진 동반 이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김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자분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긴장 속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목소리를 냈어요. 윌러 씨, 베커 씨, 나가주세요. 두 사람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윌러 씨가 말했어요. 의원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의원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에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밀러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고 베커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안나, 넌 내 생명을 지키고 있어. 그게 가장 옳은 일이야. 그날 오후, 독일 언론은 더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태블릿을 보여줬을 때 저는 헤드라인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안나 슈나이더, 유럽 의료 외면하고 한국 선택 정치적 파장 우려, EU 의원의 배신인가, 개인의 선택인가 논란 확산. 기사 댓글란에는 찬반 의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김태준 씨가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슈나이더 씨, 내일 오전에 마지막 검사 한 번 더 하고 모레 오전 8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어요. 김태준 씨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씨는 그저 믿고 맡기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주무셨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제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만약 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밀러 씨 말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생명이에요.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정치고 뭐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저는 살아야 해요. 새벽 5시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도 깨어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 침상으로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못 잤구나. 네, 엄마. 계속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안나, 엄마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냥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 그게 전부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저 무섭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는 여기서 수술 받을 거예요. 제 심장이 다시 뛰게 할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안나, 내 선택이 옳아. 엄마가 함께 있을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에요. 내일이면 제 심장이 다시 뛸 거예요. 아니, 뛰어야만 해요. 저는 살아야 하니까요. 정치는 나중이에요. 지금은 제 생명이 먼저예요.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렸어요. 수술 당일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수술 준비를 위해 제 팔에 링거를 꽂았고 혈압과 맥박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감으면 더 무서웠거든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눈가가 푸르게 멍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간호사가 물을 적신 거즈를 입술에 대줬지만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7시 30분, 김태준 씨가 수술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따라왔어요. 김태준 씨는 제 침상 옆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준비됐습니까? 지금부터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팀 전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씨는 그저 편히 쉬시면 됩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고 복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침대 옆을 따라왔어요. 수술실 앞까지요. 수술실 앞에서 침대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안나,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깨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가 보일 거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사랑해. 안나. 꼭 돌아와.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죠. 수술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기계음이 사방에서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제 몸을 수술대로 옮겼고 팔다리에 여러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마취과 의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슈나이더 씨,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10까지 세어보세요. 편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하나, 둘, 셋.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번지고 소리가 멀어졌어요. 넷, 다섯. 의식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암흑 속으로 떨어졌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수술실 안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를 중심으로 12명의 의료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흉부외과 전문의 2명, 심장내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의사 1명, 체외순환 전문가 1명, 그리고 간호사 7명. 모두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제 흉부를 절개하고 갈비뼈를 벌렸어요.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죠. 승모판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었고 혈액이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승모판 상태 확인했습니다. 역류 심각합니다. 인공판막 삽입 준비하세요. 김태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인공심장판막을 건넸고 김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실세동 발생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인 박동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즉시 손을 멈췄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지금 당장.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김태준 씨가 패드를 제 심장에 댔습니다. 120줄 충전. 쇼크 준비. 전기 충격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요동쳤지만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다시. 150줄.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충격, 네 번째 충격.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김태준 씨는 이마에 땀을 닦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좌심실 기능 저하 확인됩니다. LVAD 삽입 결정합니다. 체외순환 준비하세요. 좌심실 보조장치. 제 심장이 스스로 뛸 힘이 부족하니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체외순환기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제 혈액은 기계를 통해 순환되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씨는 인공판막을 조심스럽게 삽입했습니다. 미세한 봉합이 계속됐고 한 땀 한 땀이 정밀했어요. 그리고 좌심실에 보조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작은 펌프가 제 심장 옆에 자리 잡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수술실 밖에서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독일어로, 한국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저 제가 살아나기를, 제 심장이 다시 뛰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8시간째 김태준 씨는 마지막 봉합을 끝냈습니다. 판막 삽입 완료. LVAD 작동 확인. 심장 박동 안정화 중입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인공판막과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10시간째 흉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째 모든 봉합이 끝났습니다. 14시간째 수술이 종료됐습니다. 김태준 씨는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하세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밖으로 나왔고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김태준 씨가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제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불규칙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귀에서는 여러 기계음이 울렸고 몸 곳곳에서 무언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에는 튜브가 꽂혀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아팠어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 간신히 움직였지만 팔은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개를 조금 돌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가의 주름으로 미소 짓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나, 깨어났구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튜브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확인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니까 말씀은 하실 수 없어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어요. 형광등은 항상 켜져 있었고 기계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잠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튜브가 목에서 빠져나올 때 저는 기침을 했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등을 두드려주며 물을 조금 먹였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요. 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지만 쉬어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안나.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어요. 엄마, 저 살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안나. 넌 살아있어. 내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살아있다는 게,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열이었어요. 이마가 따뜻하고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38도 5분입니다.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김태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지시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열은 계속 올랐어요. 39도, 39도 5분. 김태준 씨가 다시 왔을 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감염 징후가 보입니다. 수술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났어요. 지금 항생제 투여 시작하겠습니다. 감염이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는데 이제 감염이라니. 열은 계속 올랐습니다. 밤사이 40도를 넘었고 저는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이불은 축축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추웠습니다. 여름인데도 중환자실 안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갈아주고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올려줬어요.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폐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래가 나왔어요. 가래는 누렇고 끈적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폐렴 동반 폐혈증 증세입니다. 항생제를 더 강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염증을 잡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면역 억제제요? 그럼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김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뜨겁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천장이 빙빙 돌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엿새째,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열이 41도까지 올랐고 혈압이 떨어졌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응급처치를 지시했고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긴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올 수 없었어요. 감염 위험 때문에.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독일어로, 한국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깊고 깊은 곳으로. 소리도, 빛도 없는 곳으로. 그곳에서 저는 떠다녔어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안나, 돌아와. 엄마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 목소리를 따라 저는 다시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어둠을 헤치고, 빛을 향해. 일주일째,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0도에서 39도로 38도로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폐렴도 조금씩 나아졌고 가래도 줄었습니다. 여드레째.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숨이 편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안나, 깨어났구나.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 저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함께요. 김태준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슈나이더 씨,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규칙적으로, 힘차게. 제 심장이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감염 고비를 넘긴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을 떠날 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일반 병실은 중환자실과 달랐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은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경주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어머니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주무셨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흉터가 있었어요. 길고 굵은 흉터. 하지만 그건 제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증거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증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부터였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아주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빙빙 돌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됐고 저는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이틀 뒤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어요. 간호사가 제 허리를 잡아줬고 저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고 다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슈나이더 씨. 서두르지 마시고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내디뎠어요. 무거웠습니다. 마치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하지만 저는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일주일 뒤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요. 복도는 길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산수화, 풍경화, 꽃그림. 저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저 걸을 수 있어요. 복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다리로 걸었다는 게, 제 힘으로 움직였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어요. 2주일 뒤 김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병원 정원 산책해 보시겠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합니다.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이요. 얼마나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셔보는 건지. 저는 옷을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았어요. 아직 오래 걸을 수는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고 어머니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나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풀 냄새, 꽃향기, 흙 냄새.
모든 게 살아있었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정원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바닥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고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환자들, 산책하는 사람들, 꽃을 보는 노인분들. 모두가 평온해 보였어요. 한 벤치 앞에서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여기서 좀 쉬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으셨고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햇빛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피부를 어루만졌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규칙적으로, 힘차게. 인공판막과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숨 쉬고 있다는 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안나,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제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안나. 내 심장은 다시 뛰고 있어. 그리고 엄마 심장도 함께 뛰고 있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바람 속에서, 함께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뒤, 김태준 씨가 병실로 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고 제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회복 속도가 매우 좋습니다. 심장 기능도 안정화됐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대로만 가면 한 달 안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원이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속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김태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김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슈나이더 씨. 슈나이더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도울 뿐이에요. 결국 이겨낸 건 슈나이더 씨 본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김태준 씨와 의료진 덕분이라는 걸, 어머니 덕분이라는 걸, 그리고 이곳, 경주라는 도시 덕분이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라 제 다리로요. 천천히,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씩요. 어머니가 제 옆을 걸으며 손을 잡아줬어요. 정원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뛰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힘차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요. 엄마. 응. 안나. 저 살아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안나. 넌 살아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천천히 지는 해를, 그리고 다시 떠오를 내일을.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퇴원일이 정해졌습니다. 수술 후 5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소중했거든요. 제 생명을 다시 찾은 곳이었으니까요. 퇴원 일주일 전, 저는 병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수백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저는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유럽의회 사무국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슈나이더 의원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복귀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새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회 의원 여러분께, 저는 안나 슈나이더입니다. 지난 2달간 저는 한국 경주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했습니다. 급성 승모판 역류로 인한 심부전이었고 인공 심장판막과 좌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하는 고난도 수술이었죠. 많은 분들이 왜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냐고, 유럽 의료를 불신한 거냐고.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은 제게 단순히 의료 기술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신뢰를 주었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지방 도시인 경주에서도 최첨단 심장 수술이 가능했고, 서울과의 실시간 협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유럽이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저는 곧 독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속에는 경주라는 도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뛰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슈나이더. 메일을 보내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속이 후련했어요.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독일 보건당국에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공식 문서 형식이었어요. 제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지방 병원과 수도권 병원 간의 협진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감염 관리 프로토콜, 모든 것을요.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경주라는 도시에서. 이것은 단순한 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서신을 우편으로 보내고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풍경이 보였어요. 석탑이 보였고 기와지붕이 보였고 산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죽을 뻔했고 살아났어요. 이 도시는 제게 2번째 생명을 준 곳이었습니다. 퇴원 사흘 전 김태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어요. 슈나이더 씨,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심장 기능도 안정적이고 보조장치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독일 가셔서도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태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슈나이더 씨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슈나이더 씨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에이펙 준비위원회에서 슈나이더 씨 회복 과정을 들었고 개막식 영상 상영 후보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개막식 영상이요? 김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슈나이더 씨가 원하신다면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요. 이틀 뒤 병실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간단한 세팅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유럽의회 의원이고 지난 2달간 이곳 경주에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요. 환자를 중심에 두는 철학을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를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경주라는 도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이제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속에는 이곳이 영원히 뛰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촬영이 끝나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박수를 쳐주셨고 김태준 씨도 미소 지었어요. 퇴원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둘러봤어요. 지난 2달간 제가 머물렀던 공간.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있었던 곳.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살아있었어요. 저는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간호사들, 재활치료사, 영양사. 모두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배웅해줬어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깊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슈나이더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뒤돌아 병원을 바라봤어요. 안녕, 경주. 안녕. 제 2번째 생명을 준 곳. 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석탑, 기와지붕, 산,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질까요? 에이펙 개막식에서 상영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는 살아있다는 것, 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것.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에 손을 대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제게 생명을 주셔서. 비행 중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제 소셜미디어에 올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경주에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료 기술 이상의 것을 경험했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경주는 제 심장 속에서 영원히 뛰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함께 나눠요. 생명의 온기를요. 의 온기를요. 의 온기를요. 의 온기를요. 의 온기를요.